자, 4시 됐습니다.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요. 좀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마지막 1시간만 집중해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생계선서라는 것은 일일이 공급 시기마다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하지만 특정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생계선서 필요 없는 업종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뭐 실무상 아예 생계선서가 발급이 불가능할 수 있는 업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정한 경우에는 생계선서의 발급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죄송합니다. 불특정 다수 상대 업종이다. 공급받는 자가 불특정 다수인 경우죠. 자, 택시, 노점 행상, 무인 자판기 업자. 공급받는 자가 누군지 일일이 택시 기사가 노점 행상 판매자가 그리고 무인 자판기 사장님이 일일이 누가 사가는지 인적사항을 물어보는 게 실무상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생계사서 발급을 아예 면제해 놨습니다. 미용, 유욕탕, 유사 서비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이 경우에는 좀 취지는 다릅니다. 유사 서비스업은 이제 신체 관리 서비스업이라고도 하여 이제 네일 아트나 마사지업을 의미하는데요. 자, 머리 깎고 목욕하고 자, 마사지 받고 뭐죠? 너무나도 개인에 전속되는 일신에 전속되는 소비적 업종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자 회사 돈으로 공급받지 마라. 아예 매수 공제도 불공제해 주기 위하여 아예 생계사서 발급을 면제해 놨습니다. 자, 생계에서 발급이 면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영수증을 발급해야 되겠죠. 자, 영수증도 뒤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시소비자를 위해 전력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 시소비자가 비사업자. 무슨 뜻이냐? 이게 다가구 주택의 임대인이거나 임대인이에요. 아니면은 이제 관리사무소. 즉, 관리사무소가 한전으로부터 이제 가스나 전기를 한꺼번에 공급받고요. 근데 실소비자, 임차인이나 입주민들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 가구들인 경우에요.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주지 않아도 된다. 왜냐? 일반 가구들은 어차피 자, 뭐죠? 생계사서 수취에도 소용이 없으니까. 자, 소매업입니다. 소매업과 도로 및 관련 시설 운영업, 통행료죠. 자, 이 경우에는 자,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생계사서를 발급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만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된다. 즉, 소매업 뭐죠? 일반 마트입니다. 대부분 일반 개인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재화를 마트에서 구매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업자가 마트에서 물건 사고 퇴근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그리고 통행료 내고 퇴근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요청한 경우에는 퇴근 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합니다. 자, 간주 공급. 간주 공급은 실제 재활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자, 모두 생계에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자, 거래처에게 접대 목적으로 냉장고를 공짜로 줬어요. 사업상 증여죠. 내가 살 때 매입세 공제받은 냉장고를 거래처에게 사업상 증여한 경우에는 자, 냉장고도 공짜로 받고 생계산서도 발급해 준다면은 생계산서도 수취해서 매입세 공제도 받고 이중 혜택이 되겠죠. 그래서 생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제 놨습니다. 그렇지만 간주 공급 중에서 예외적으로 총괄납부 아닌 사업자,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죠. 사업장 단위, 사업자 단위가 아닙니다. 사업장 단위 과세사업자의 판매 목적 타사업장 직매장 반출이라고 하죠. 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하는 사업장은 환급만, 판매하는 사업장은 매출만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환급 납부의 불일치로 불필요한 자금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간주 공급으로 보아 반출할 때 한 사업자의 사업장 간 재화 이동임에도 불구하고 생계나서 발급하여 매출세액 납부, 매입세 공제 확대함으로써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일종의 혜택 규정이잖아요. 이 경우에는 생계나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재화용역. 자, 뭐죠?
수출입니다. 수출. 공급받는 자가 해외 미국에 있는 수입자죠. 그래서 생계사서 발급받아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생계사서 발급 의무를 면제해 놨습니다. 용역은 수출이라는 말을 안 쓰고 국외 공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 같이 취급하긴 하죠. 이제 사우디 가서 이제 건설 공사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영역의 국외 공급이고 이제 부가시세법상 영세율 기타 매출로 신고를 하죠. 자, 그렇지만 영세율 적용인 경우에도 이제 국내 거래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죠? 자,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국내 거래임에도 수출을 거래 직전 단계로 보아 정부에서 수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영세율을 적용을 하죠. 수출의 전 단계도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순수 국내 거래니까 생계나서 즉 영세율 생계나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수출 재화의 임가공 용역도 마찬가지로 용역은 수출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할 때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수출의 전 단계이기 때문에 영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자, 공급받는 자가 이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한적십자사인 경우입니다. 이 세 개 기관이 이제 해외에 재화를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이 기관에 재화를 공급할 때는 영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생계선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왜냐? 대한적십자사가 터키에 재화를 어, 텐트를 무상 기부했다고 볼게요. 터키 지진 났을 때 대한적 십자사가 텐트를 무상으로 기부할 때 대한적 십자사가 기부하기 위해서 텐트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순수 국내 거래입니다. 한국의 텐트 회사가 대한적 십자사에 텐트 판매할 때 순수 국내 거래지만 국내 해외 구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해 놔 영세율 생계사서를 텐트 업자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위탁 가공을 위한 국외 원재료의 무상 반출로서 이제 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순수 국내 거래 해당이 되죠. 그래서 영세율 생계사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공급받는 자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가 한국 사업자다 이러면은 생계사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해를 하셔도 되고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장이 없어요. 공급받는 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뭐죠? 비거주자, 외국인, 그리고 외국 법인, 외국 회사 이 경우에는 생계사서 발급 의무가 면제가 되지 면제입니다. 면제 원칙.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요청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발급하여야 하고요. 당연히 매입세 공제로 못 받습니다. 그렇지만 미국 회사가 미국 국세청에 미국 법인세 신고할 때 한국에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가 뭐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할 경우도 있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요청하는 경우에 발급하여야 하고요. 23년 세법 개정상으로 외국 법인에게 한국 연락사무소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연락사무소에 재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자, 요청식 아니고 무조건 재화 용역 공급할 때 승계자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자, 이어서 공인인증기관 이거 뭐 특이한 경우니까 좀 넘어가고요. 자, 부동산 임대 용역중 간주 임대료는 자, 뭐죠? 임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 월세 정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 이제 24년은 3.5%죠. 간주 임대료만큼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이때는 생계서 발급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매입세 공제를 실제 임대료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선발급한 경우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이중매입세 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후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가 되고요. 지금까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자, 2011년도에 처음 도입이 된 제도고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법인사업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사업자이고요. 개인사업자는 이제 점점 범위가 확대되고 있죠. 자, 직전 연도 사업장별 판단해요. 사업장별.
재화 용역의 과세 그리고 면세 공급가액도 합계합니다. 과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이 사업장별로 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자, 직전 연도 2억 원이죠. 그럼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이제 전자 의무고요. 자, 세법 개정이 계속 되고 있어요. 23년 7월 1일부터는 1억 원 이상. 뭐죠? 그러니까 22년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3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23년 8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4년 7월 1일부터 전자생계사서 발급 의무자가 됩니다. 원래 의무 발급이 이제 매년마다 판정을 해서 그 다음에 2기부터 그 다음에 1기까지 의무 발급이지만 23년 세법 개정상으로 이제 23년 7월 1일 이후는 한 번 전자 의무의 대상이 되면은 계속하여 전자생계서를 발급하여야 하고요. 의무 발급이면 이제 세무서가 의무 발급이 됐다라고 납세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합니다. 언제까지? 의무 발급 과세기간 개시 1개월 전까지 통지를 해줘야 하고 지연 수령하게 된다면은 수령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의무 발급이 그만큼 발급 의무가 그만큼 늦춰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서 사례로 한번 이해를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전자발급 의무 기간이 이제 2023년 공고가액이 9천만 원인 경우에는 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의무 발급하여야 하고요. 세무서의 통지 기한, 통지는 등기로 송달 완료까지 되는 것을 이제 송달 완료까지 되어야 하고요. 5월 31일까지 통달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6월 1일 송달 시에는 의무 발급이 언제부터 개시가 되냐? 24년 8월 1일부터 개시가 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니까. 자, 전자생계산서의 발급 시기는 종이생계산서와 동일합니다. 공급 시기에 발급하여야 하고요. 발급 기한은 공급일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이거 뭐죠? 월합생계산서 규정이죠? 자, 동일합니다. 얘도 동일합니다. 자, 폐업자도 폐업일 이후에 발급이 불가능하고요. 자, 발급 완료 시기는 언제냐? 생계산서 파일이 수신자 이메일, 공급자 지정하는 이메일에 입력이 된 때, 그때 전자생계산서 발급이 완료가 된 것이기 때문에요. 전자생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 공제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중요해요. 전자생계산서는 발급의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발급 완료 후 기재사항의 오류가 확인된 때는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발급 내용은 이제 전자생계산서의 취지가 그 발급 명세를 국세청에 그 발급일의 다음날 전송 하도록 의무를 지어놓은 게 이제 전자생계산서 제도의 취지예요. 실무상 우리 대부분 이제 고정거래처 매입들의 뭐 일반 거래처도 마찬가지겠지만 대부분 월 합생계산서 규정에 의하여 자 1월 매출분이 있으면 2월 10일까지 보통 이제 합계 월합생계산서를 후발급하잖아요. 그 2월 10일 한다면 2월 11일까지 전송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발급일에 다음날까지 전송하여야 하고요. 전송 완료가 된다면은 학계표 제출이나 5년 보관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이제 전자생계에서 발급 의무 제도가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이제 최근에 이제 3억에서 2억으로 내렸잖아요. 22년 7월 1일부터. 그래서 이제 22년 7월 1일부터 발급 세액공제 제도가 생겼습니다. 원래 처음 있었고 중간에 없어졌는데 다시 이제 부활했습니다. 언제 부활했느냐? 23년 7월 1일에 전자 의무가 3억에서 2억 미만 개인 사업자로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자 3억에서 2억 미만 사업자들을 에게만 요 발급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적용을 하고요. 자, 24년 세법 개정상으로 신규 개인 사업자도 포함을 합니다. 이 발급 건당 200원 세액공제는 연 100만 원 한도, 1기, 2기 합쳐서 연 100만 원 한도, 그리고 당초생계산서, 그리고 수정사항이 있어서 발급하는 수정생계산서 양쪽 다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 적용을 하고요. 발급을 다음날 전송하는데 다다음 날부터 전송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그래도 다음날 경과 후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한다. 그럼 공급받는 자가 부가세 신고 기한까지 이제 뜨는데 세무서가 이제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연 전송 가산세 0.3%를 매기게 되고요.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하지 않거나 아니면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날 전송한다. 그러면 미전송으로 봐 미전송 가산세 0.5%를 매깁니다. 자, 수정생계산서, 이제 전자생계산서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전자생계산서 제도가 생겼으니까, 이제 뭐 잘못 발급하게 된다면 일일이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이제 수정생계산서 발급 사유에 대해서는 법에서 다 열거하고 있고요. 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수정생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사유들은 너무나도 구체적이라 가지고 제가 우리 교육 자료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지 구체적으로 건건이 다 써놓긴 했지만 실무상 그 사유가 있을 때마다 수정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뭐 수업 목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정세금 계산서의 발급 사유 발급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강의 진행은 하지 않고요. 수정생계사서 발급 사유 요 페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가장 제가 수정 발급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뒤에 다 강의 자료에 기재를 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정 사유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은 없으실 것으로 알고요. 구체적인 수정 발급 사유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정 세금 계산서는 자, 당초 세금 계산서의 발급 후에 기재 사항의 착오나 정정 등의 수정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발급 요건. 이게 무슨 뜻이냐? 즉, 당초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지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자, 면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서 실수로 당초 생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정 발급 사유가 있습니다. 면세 거래인데 과세 생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은 그 금액만큼 마이너스 치는 수정 생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있지만 반대로 과세 거래임에도 실수로 면세 계산서를 발급했다. 이 경우에는 당초 생계산서가 발행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 생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고요. 그 사유를 인식할 때 지연 발급이나 미발급으로 가야 합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수정생계산서의 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9가지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유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 것과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사유 두 가지로 나뉘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을 드릴게요. 이 수정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수정생계산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이때 이제 이 세금계산서의 이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 시기, 수정세금계산서의 귀속 시기,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같은 개념이에요. 이 수정생계사의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요. 수정생계사의 작성일자를 언제로 적느냐? 수정사유 발생일로 적는다. 이 세 가지는 수정사유 발생일로 적고요.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습니다. 자, 작성일자를 소급하는 사유들은 6가지들은 자,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 수정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 수정세금계산서의 귀속시기가 소급됩니다. 당초
세금 계산서의 작성일로.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 수정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그 사유 발생일을 적는다라는 것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당초 부가가치세를 인정한다. 자, 사유 보겠습니다.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입니다. 환입이 뭐죠? 반품이죠. 반품. 자, 당초 공급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자, 사업자가 수시로 반품을 해주죠. G마켓이나 쿠팡 같은 경우도 특별히 재화의 하자가 있어서가 아닌 그냥 뭐 단순 변심도 그냥 수시로 반품을 받아줍니다. 납세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래서 1기에 당초 매출이 있고요. 2기에 환입된 경우, 2기에 반품한 경우에는 자, 1기 매출 적고 자, 2기 수정생계서서 작성할 때 작성일자를 수정생계서의 작성일자를 당초 생계서의 작성일자로 소급하지 않고요. 반품한 날 귀속으로 반품한 날 공급 시기로 반품한 날 작성일자로 생계산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자 2기 반품하면 2기 매출로 들어갑니다. 즉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를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제로 재화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약의 해제라는 것은 당초 무효로 계약이 소급하여 소멸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쪽 거래상대방 원상회복 의무가 있는데 1기에 매출이 있고요. 2기에 계약 해제가 됐다. 그러면 2기에 전체 계약 해제된 금액만큼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 칩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는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지는 이제 계속 계약의 중도 해지를 의미하고요. 해제랑 다르죠. 매출 애누리. 매출 애누리는 뭐죠? 물건 값을 이제 나중에 깎아주는 경우죠. 나중에 깎아주는 경우. 일부 재화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물건 값을 깎아주면은 그 깎아준 때 귀속 부가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매출 할인은 뭐죠? 외상 매출 대금을 조기 회수하는 경우에 외정 매출 대금을 이제 뭐 90일 조건으로 90일 회수 조건으로 팔았는데 뭐 열흘 만에 외상 매출 대금을 회수해 버렸다. 그러면은 당초 이제 외상 매출 계약서에 이제 이절만큼을 매출 금액을 깎아주는 계약을 맺을 텐데요. 그 계약에 따라 깎아주는 매출 할인 그 깎아주는 만큼 이제 그만큼의 매출 할인 금액 확정된 때 귀속 부가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왜냐? 수정생계산서에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고 매출 할인 금액이 확정된 때에 수정생계산서에 작성일자를 기재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유 9가지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뭐냐? 6가지입니다. 6가지는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작성일자를 소급하고요. 자, 수정 사유가 발생을 했을 때 당초 생계산서의 작성일을 수정생 계산서의 작성일자로 적기 때문에 자 1기에 매출하고 2기에 요 6가지 수정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은 그 2기의 수정생 계산서에 2기의 수정생 계산서는 소급하여 1기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고요. 어떻게 하느냐? 수정 신고하라는 의미입니다. 왜냐? 순수 당초 신고가 잘못된 납세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입니다.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착오입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 또는 착오 외. 이건 고의라는 의미예요. 자, 착오로 이중 발급. 연세 등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하여 생계에서 발급한 경우 납세자의 잘못이죠. 자, 세율을 잘못 적용할 발급 뭐죠? 이제 영세율이 아닌데 영세율을 적용했거나 반대 사유. 자, 얘는 좀 얘도 납세자의 잘못이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보겠습니다. 재화용의 공급 시기가 재화용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내국 시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요. 수출 기업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이건 수출업자의 하청업체를 의미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제 수출업자가 이제 뭐 정확하게는
외국한 거래은행에 의뢰해서 발행하는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가 있으면은 국내 거래임에도 수출의 전 단계에서 추가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고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지만 외국 신용장은 수출업자가 공급받는 자일 때 수출업자가 자기가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발급하는 것이고 또 이제 수출업자들은 보통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공급 시기에 즉시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않고요. 사후 개설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사후 개설해 줘도 영세율을 적용해 주느냐? 과세기한 종료 후 25일 이내 확정 신고 기한이잖아요. 확정 신고 기한 이내 사후 개설해 주면 영세율을 적용을 해 주겠다. 그렇지만 공급 시기 당시에는 생계산서가 발행을 해야 되는데 내국 신용장이 개설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과세 생계산서를 발급하고요. 나중에 사후 개설이 된 때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로 변경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자 1기 공급이 이루어졌는데요. 자 7월 25일에 사후 개설이 됐다. 이때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는다면은 자 1기 매출분은 7월 25일인 2기 매출분으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불상사가 되겠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당초 공급일로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로 영세율 생계산서를 과세분을 영세율로 바꿔주게 됩니다. 나머지 사유들은 이제 순수 이제 착오기 때문에 이제 당초 신고가 잘못되었고 당연히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도 수정 신고, 경정 청구를 하여야 하겠죠. 얘는 좀 사유가 달라요.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 또는 간이 과세자에서 일반 과세자로 과세 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는 자, 일반 과세자는 생계에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상계에서 발급이 불가능하죠. 이때 재화가 환입 계약의 해제 또는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졌다고 볼게요. 이때는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아야 하지만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요. 간이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죠. 작성일자를 소급하지 않으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변경이 되고 재화가 환입된 경우에는 간이 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의 시점으로 돌아와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을 하고요. 당연히 당초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경정청구하여야 합니다. 자, 구체적인 수정생계산서의 발급 방법은 제가 좀 자세하게 써놨는데, 뭐 구체적인 어려운 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수정생계산서의 이제 작성일자, 작성연월일을 수정 사유 발생일로 하느냐, 아니면 소급하느냐, 그게 실무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세하게 작성 방법까지 써놓기 때문에 강의에서는 이제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음, 다음 파트인 이제 가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단 요것만 보겠습니다. 요것도 최근 세법 개정 사항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생계에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수정생계서를 공급에 속하는 과세기간을 확정신고기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뭔 뜻이냐 이게 다음 해 올해 확정 신고 기한이 아니라 다음 해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필요적 기재 사항이 뭐죠? 공급가액 작성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죠. 이 잘못 적힌 경우에는 이제 차고에 사실 구체적으로 사유를 봐야 되겠지만 제가 우리 국세청 예규들을 또 이제 부가 기본 통칙들을 살펴봤을 때는 공급받는 자나 공급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차고 외의 사유로 보도록 되어 있어서 자 언제까지 요 수정 발급 기한인 다음 해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수정 발급할 수가 있고요. 단순 공급가액이나 작성일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세무서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납세자가 미리 알고 있는 경우 전까지 수정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문의가 많은 부분인데요. 딱 여기까지 설명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어렵지 않아요. 차고,
잘못 적용 이런 부분들은 다 작성일자를 소급하여 작성합니다. 수정생계산서 관련 얘기도 써놨는데 구체적으로 다 이제 해설을 달아놨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산세 넘어가겠습니다. 가산세. 가산세 부분이 최근 2022년도에 좀 개정이 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이제 지연 발급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 미발급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되는 특례 규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 부분으로 넘어왔고요. 자, 생계사서의 가산세들은 제가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업무하시면서 많이 접하시게 될 세금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그리고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 부분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 그리고 생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나누면은 4개 파트로 나눌 수가 있고요. 먼저 공급자에 대한 세금 계산서 가산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생계환선 누가 발급하여야 하죠? 공급자가 발급하여야 하는데,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가장 기본적인 가산세는 생계환선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미발급 가산세입니다. 자, 언제까지 미발급하는 경우죠?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보고요. 2%의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이제 전자생계에서 발급 의무자예요. 발급 의무자인데,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발급했다. 이 경우도 이제 미발급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자, 그렇지만 공급받는 자 기준에 대해서는 전자가 아닌 종이 수취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가 아무 문제 없이 되고요.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또 냈잖아요. 그래서 같은 미발급 가산세 2%를 부과하는 것은 좀 과세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아 2%가 아닌 자 1%의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하고요. 자, 최근 2020년 세법 개정상으로 하나의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로서 자, A 사업장 명의로 발급하여야 하는데 실수로 B 사업장 명의로 발급하였다. 마찬가지로 미발급 가산세에 해당이 되지만 그래도 부가가치세는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1%의 절반, 1%의 타사업장 명의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자, 우리 미발급은 언제까지죠? 자,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미발급입니다. 자, 생계사서는 언제까지 발급하여야 하죠? 월합세금 계산서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다음 달 11일부터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지연 발급입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 자, 미발급의 2%가 절반인 1%의 지연 발급 가산세를 매기게 되고요. 최소한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포함이 정당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1%의 가산세를 매기고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생계에서의 필요적 기상을 적게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부실 기재 가산세 1%를 매기게 됩니다. 다만 단순 착오 기재, 과실 기재에 해당하고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 사실이 확인이 된다. 그럼 부실 기재 가산세는 매기지 않습니다. 전자생계에서 발급 명세 가산세는 앞서서 설명드렸으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공급 받는 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설명하겠습니다. 공급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좀 간단해요. 공급받는 자에 대한 가생계산서 가산세는 좀 특이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매입세금 계산서를 먼저 지연하여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매입세 계산서를 지연하여 수령하는 경우 뭐죠? 공급 시기 이후 동일 과세 기한에 대한 확정 신고 기한까지 발급받는 경우 공급자랑 동일합니다. 얘는 이제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를 매기게 되고요.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얘는 지연 수령 경우에는 자 여기에 추가하여 이제 공급자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별표칠게요.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확정 신고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아가지고 수정 경정 청구, 결정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공급가액의 0.5% 가산세를 매기고요. 뭔 소리냐 이게? 자, 1년 이내, 그러니까 내년 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원 수취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줍니다.
이게 좀 특이한 규정이에요. 이게 22년 이전에는 6개월 이내에 수취하여야 하지만 이제 확정 신고 기한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아 수정 신고, 경정 청구, 결정 경정 이거는 당연한 내용이에요. 부가가치세 신고가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환급을 내주려면은 당연히 납세자가 먼저 수정 신고, 경정 청구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 경정하여야 한다는 의미고요. 그냥 1년 이내 지연 수취한다. 그런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고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매깁니다. 지금은 지연 수치고요. 자, 이제 이번에는 공급시기 오류 가산세입니다. 요것도 나름 최근에 생긴 가산세입니다. 22년입니다. 선 발행 세금 계산서예요. 공급 시기 전에 선 발급 받았으나 공급 시기가 발급일로부터 선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 사실 확인되어 결정 경정하는 경우 거래 사실 확인되어 결정 경정은 당연한 내용이에요. 왜냐? 매입세 공제를 해주려면 환급을 내주려면 경정 결정 해줘야 하니까. 자, 선발급 계산서인데 선발급 세금 계산서인데 요건 불비입니다. 요건 불비면 원칙적으로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줍니다. 자, 대가를 공급 시기 전에 세금 계산서를 선 발급하고 선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그리고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고 30일 이내 그리고 해당 과세 기간에 공급 시기 도래하면은 정당한 선발급으로 보지만 그래도 선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공급 시기가 도래한다. 그러면은 정당한 선발급이 아닌 요건 불비 선발급임에도 불구하고 자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0.5% 가산세만 매기고 네. 이게 많이 특이한 규정이에요. 이게 많이 특이한 규정입니다. 좀 별표도 해놓을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자, 가장 중요한 매입세 공제를 해주고요. 자, 반대로 공급자에게도 가산세를 매깁니다. 이제 세금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중에 작성일자가 부실 기재되었다고 보아 부실 기재 가산세 1%를 매깁니다. 자, 뭔 뜻이냐? 공급자 1%, 공급받는 자 0.5% 각각 가산세 매기고요. 요건 불비 선발급이라도 실 공급 시기가 6개월 이내에 도래한다. 그러면은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자, 생계에서 미수치 가산세는 자, 특이하게 간이 과세자만 해당이 됩니다. 자, 일반 과세자는 생계사설을 수취하지 않으면은 가장 큰 불이익이죠.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가산세 매기지 않고요. 간이 과세자만 예외적으로 공급 대가의 0.5%만 가산세 매깁니다. 모든 가세자가 아닌 이제 영수증 발급 의무 간이가세자는 또 제외를 해요. 직전 사업년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아닌 영수증 발급 의무 간이가세자인데요. 세금 계산서 발급 간이가세자만 세금 계산서를 미수취한 경우에는 공급 가액이 아닌 공급 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매깁니다. 이제 합계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급자에 대한 합계표 가산세입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거죠. 매출합계표를 미제출하거나 매출합계표를 부실히 기재한 경우도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매기지만 단순 합계표에만 차고 기재하고요. 세금 계산서는 제대로 발행이 되고 이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나중에 사후에 거래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면 부실히 기재 가산세는 또 부과하진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겠냐? 사업자 등록번호가 12302로 시작하는데 실수로 12202로 합계표에만 잘못 기재한 경우죠. 그래서 세금계산서에는 이제 확인이 된다. 어떻게 확인하겠죠? 세무서에서는 이제 거래 상대방의 합계표로 확인을 하겠죠.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합계표 부실 기재 가산세를 0.5%를 매기지 않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합계표는 언제 제출하죠? 합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만 제출합니다.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에는만 제출하기 때문에 합계표 지연 제출은 미제출은 이제 예정 확정 그리고 지연 제출은 예정 신고 누락번을 확정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산세 0.5%의 절반인 0.3%를 부과하고요. 확정 신고분은 이제 지연 제출 가산세를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확정 신고 미제출은 바로 미제출로 가고요. 예정 신고 누락분을 확정 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면 0.4% 매기고요.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자, 반대로 마지막 공급자에 대한 합계표 가산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좀 특이한 규정이 있어요. 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학계표를 미제출하거나 기재사항을 부실 기재한 경우로서 경정기간의 확인을 거쳐 매입세 공제 받는 경우입니다. 이게 뭔 뜻이냐? 뭔 뜻이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실무상. 자,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예. 납세자가 먼저, 납세자가 먼저 단순 매입 누락, 납세자가 먼저 단순 매입 누락분에 대해서 수정 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하거나 기한 후 신고하여 환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매기지 않고요. 전액 환급을 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이제 학계표 미제출, 그러니까 생계사선 제대로 수취했는데 학계표에만 빠뜨렸다는 의미입니다. 단순 매입 누락. 언제 가산세를 부과하느냐? 경정기간에 확인을 거쳐 매입세 공제받는 경우. 이게 무신고자 결정하면서 세무서가 먼저 저 납세자한테 이거 생계사서 수취했는데 학계표에 아니, 무신고니까 뭐 학계표를 당연히 빠뜨렸겠죠. 그리고 조사하면서 세무조사하면서 과세관청이 먼저 매입 누락을 확인하여 매입세 공제를 해주는 경우에는 자 0.5% 가산세만 매기고요. 가장 중요한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매입세 공제 해주니까 납세자가 먼저 해주는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없이 공제해주고요. 과세관청이 먼저 매입세 공제해주는 경우에만 가산세를 매기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학계표 단순 착오 기재로 생계산서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제외하고요. 전자생계산서 수취분에 대해서는 학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에 학계표 가산세를 전혀 매길 여지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예전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에 제출하는 경우에도 학계표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매입 학계표 과다 기재하는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로 과다 기재 공급가액분에 대해서만 0.5%의 가산세를 매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아예 100만 원짜리 이제 철근을 매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100만 원짜리 받았는데 학계표에만 실수로 120만 원짜리 기재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과다 기재한 20만 원에 대해서 0.5%의 가산세를 매깁니다. 만약에 세금 계산서 자체를 20만 원짜리 더 기재했다. 100만 원짜리 철근 매입하고 120만 원짜리 이제 철근을 120만 원짜리 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 이 경우에는 자 2%의 세금 계산서 공급가의 과다 기재의 가산세 2%가 해당이 되고요. 지금은 세금 계산서는 정당하게 받았지만 학계표에만 과다 기재했기 때문에 0.5%의 가산세가 해당됩니다. 이제 생계선서 지연 발급 관련 실무 사례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뭐 그림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공급일이 24년 3월 20일입니다. 24년 3월 22일인 경우고요. 이때가 공급 시기고 이때 생계선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때 전자생계선서 발급 의무자가 이제 전자가 아닌 종이로 발급했다. 그럼 1%의 가산세를 매기게 됩니다. 우리 월 합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라서 3월 22일이 공급식이면 4월 10일까지 발급할 수가 있겠죠. 이때도 공급일자는 3월 31일로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3월이 귀속식이라는 거죠. 해당 부가세 신고할 때. 다만 발급만 4월 10일까지, 전송은 전자생계에서 발급명세 전송은 4월 11일까지 하여야 하고요. 4월 12일부터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그래도 지연 전송이고요. 자, 공급가액의 0.3% 전자생계에서 발급명세서 지연 전송가산세 0.3% 부과가 됩니다. 야, 요 확정 신고 기한을 넘겨서 전자생계에서 발급명세서를 전송하게 되거나 아예 영원히 전송을 안 한다. 그러면은 자, 미전송 가산세 0.5%가 부과가 될 겁니다. 이 전자생계에서 지연 전송이나 미전송이나 공급받는 자는 이제 이메일 함에 입력이 됐잖아요. 전자생계에서를
이메일함에 입력이 된 때 발급 완료가 된 것이 되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 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지연 발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연 발급, 즉 4월 10일까지 발급하여야 하는데 4월 11일 이후에 발급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발급자는 지연 발급, 수취자는 지연 수령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제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작성일이 있잖아요. 세금 계산서의 작성일. 세금 계산의 작성일은 반드시 공급 시기인 24년 3월 22일을 적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세금 계산서의 그 작성일을 24년 3월 2일로 적는다는 것은 지연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이 부가가치세 신고는 24년 3월 귀속, 24년 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을 하고요. 이 작성일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지연 발급하고 작성일도 잘못됐다 그럼 매입세 공제도 아예 공제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요 확정 신고 기한을 넘기게 된다면은. 그렇지만 저는 이제 필요적 기재사항은 제대로 24년 3월 21일 공급 시기로 적었다고 가정을 하고 발급만 지연 발급하는 경우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입니다. 이 확정 신고 기한을 넘겼을 때가 이제 이 해당 케이스 사례인데요. 확정 신고 기한이 넘겼다. 그러면 발급자는 그대로 미발급으로 가되 수취자는 달라요. 수취자는 지연 수령으로 갑니다. 이게 페어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수취자는 다음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미수취가 아닌 지연 수취로 보아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이게 가장 특이한 사항이고요. 22년 세법 개정 사항으로 많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뀌게 된 거죠. 요 발급을 다음 해 확정 신고 기한을 넘겼다. 이때 비로소 수취자는 미수령으로 보고요. 이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고요.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면은 이제 가장 큰 불이익이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고요. 발급자는 이제 확정 신고 기한만 넘기면 발급자는 계속 미발급으로 가되 수취자 공급받는 자만 지연 수령 그리고 미수령으로 간다는 점 명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 드린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은 반드시 공급 시기를 적어야 한다는 점. 예. 그리고 공급 시기를 제가 2시간을 땀이 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반드시 공급 시기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적으셔야 합니다. 재환은 인도일, 용역 제공은 완료일. 실제 돈 받은 시점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이 아니에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야 하고요. 그 공급 시기를 어기기 때문에 이제 세무서에서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매입 불공제 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경우가 있는 점 유의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이제 뭐 구체적인 이제 자료상 관련 가산세나 나머지 행정사항들이 있는데 뭐 특이한 부분들은 없고요. 한번 읽어 보시면은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좀 더 마지막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부분이 있고 그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뭐 특별히 이해를 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실무를 하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찾아서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영수증 발급 의무도 마찬가지로 요 경우에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영수증 발급 의무보다는 이제 매입자 발행 생계서서 제도가 좀 더 유용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으로 바로 넘어가고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 공급자가 공급 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 줘야 하고 그래야지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공급자가 공급 시기에 생계산서를 발급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죠. 공급받는 자는 정당한 매입임에도 불구하고 생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자,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는 크나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자, 매입자가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즉 매입자 발행 생계산서 제도를 두고 있고요. 이 제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입자 발행 생계산서는 이제 신청 사유. 자,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생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자, 공급받는 자, 즉 매입자가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발행하는 세금 계산서 제도이고요. 요 매입자가 스스로 생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 공제를 허용해 주는 제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거죠. 즉 세무서에 신청을 하는 제도입니다. 구체적인 사유들은 자, 24년에 세법 개정되어 확대가 됐습니다. 기존 사유들은 이제 공급자의 부도, 공급자의 폐업, 공급자의 거래가 계약의 해제 또는 변경하여 공급자가 수정생계산서, 마이너스 수정생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 더하여 24년 세법 개정상으로 재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자가 주소를 국외로 이전하거나 공급자가 행방불명하거나 그 밖에 유사한 경우로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도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 보겠습니다. 매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고요. 자, 매입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입자, 공급받는 자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매입자는 사업자여야 하고요. 일반 과세자나 간이 과세자나 면세 사업자도 포함이 됩니다. 간이나 면세는 매입세 공제는 받지 못하겠지만 제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필요경비나 송금 인정이 되기 때문에 공급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고요. 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공급자가 미등록 사업자거나 면세 사업자거나 인 경우에는 당연히 매입사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21년 7월 1일부터는 공급대가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가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가세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이제 포함이 되고요. 자, 신청 대상 금액은 23년 세법 개정상으로 자, 거래 건당 부가세 합하여 10만 원 이상에서 부가세 합하여 5만 원 이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제 랩자 발행 생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공급자는 뭐죠? 생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안 했기 때문에 자, 미발급 가산세 2% 불과가 부과가 되고요. 이 미발급이 상습적이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이제 조세범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받는 자, 매입자, 신청인은 이제 매입세 공제가 되고요. 적격증빙 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이제 학계표 가산세나 지연 수취한다고 하더라도 가산세 면제가 구체적인 이제 발급 절차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절차들은 사실 우리 납세자보다는 이제 우리 세무서에 적용이 되는데 납세자분들은 그냥 신청을 하고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정도만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급받는 자, 매입자는 세무서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서류의 이름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이 아닌 거래사실 확인 신청입니다. 거래사실 확인 신청을 자기의 관할 세무서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신청을 관할 세무서장은 뭐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으로 통보하게 되고요. 이제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요건을 이제 신청일의 다음 달 말까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현장 확인 출장까지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여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실질적인 거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와 공급자에게
공급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이제 공급자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내용을 이제 그대로 매입자에게 통보를 해주면은 매입자는 그 사실을 토대로 그 통보받은 거래일자를 장성일자로 하여 매입자 발행세 계약서를 수로 발행하고 매입세 공제를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자, 구체적인 이제 날짜 요건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는 거죠? 언제까지 신청을 하느냐?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만 할 수 있습니다. 24년 세법 개정상으로 1년 이내로 늘어난 거고요. 자, 23년까지는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확정 신고 기한이 아니에요. 과세 기간의 종료일입니다. 즉 24년 7월 16일 날 오늘 공급 시기가 있었다. 그러면 언제까지냐? 과세 기간의 종료일이 24년 12월 31일이잖아요. 자, 25년 12월 30일까지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겼다. 그러면 뭐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세무서가 사실상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보아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을 아예 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거래 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모든 입증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즉, 매입자가 모든 대금 지급 증빙이나 서류 그리고 어떤 재화 또는 용역을 매입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이제 요건들은 이제 7일이나 요건들은 이제 세무서에만 이제 구속되는 날짜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부분은 좀 중요합니다. 이제 신청 기한을 넘기거나 신청 기한이 이제 1년 이내 혹 과세기한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이 기한을 넘기거나 아니면은 공급 당시에 공급자가 미등록 사업자거나 공급자가 휴업자가 또는 공급자가 폐업자 이거는 이제 신청 당시가 아닌 공급 시기 당시에 공급자가 휴업자나 공급자가 폐업자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제 폐업자는 어차피 생계사서 발급이 금지가 되니까 당연히 거부할 수가 없을 텐데요. 좀 휴업자도 거래 사실 확인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은 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거래 사실 이렇게 확인 이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거래 사실을 확인 신청할 수 있고요. 언제까지 이제 통보해 줘야 되느냐? 이제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일에 다음 달 말까지 매입자에게 통보를 해 줘야 하고요. 다만 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까지 제가 이제 세금 계산서 공급 시기 세금 계산서, 수정 세금 계산서의 사유 그리고 가산세와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국세청 직원 상대로 강의할 때는 이 강의 내용들이 물론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거의 한 6시간에서 7시간짜리 강의 수준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납세자 세법 교실 대상으로 이제 납세자 대상으로 갈 때는 이제 우리 내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싹 빼고 그리고 사례들도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들은 빼고 간단한 사례들만 넣어서 3시간으로 요약해서 좀 강의를 드렸습니다. 제 강의해 드린 부분이 사실 쉽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좀 저는 일단 실무를 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여 설명을 하였고요. 제가 강의 드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업무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3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제 강의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강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